네, 그럼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 탄소세, 탄소 배당 모델에 대한 설계가 발표가 되고 논의가 된 적이 있었나요? 네네, 여러 번 있었는데요. 좀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2016년에 정원호, 이상준, 강남훈 선생님이 함께 발표했던 탄소세, 탄소 배당 연동 모델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연구는 이제 기본소득을 재원에 따라서 시민 배당, 환경 배당, 토지 배당 이렇게 나누고, 그중 환경 배당은 기존의 환경 관련세제, 우리가 아는 뭐 에너지 환경세 있었죠. 그거와 별도로 GDP의 한 2% 정도를 과세해서 환경 배당의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안을 제시한 적이 있고요. 그때 이제 2015년, 그 전해가 15년이니까 2015년에 기존의 환경세였던 교통에너지 환경세 수납액이 약 14조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GDP의 당시에 한 1% 정도였거든요. 예. 이와 별도로 2% 정도에 해당하는 30조를 더 조성을 해서 환경배당 재원으로 쓰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적이 있고요. 이 재원은 보통 이제 화석연료의 사용에 부과하는 탄소세하고 원자력 발전 억제를 위한 원자력 안전세, 이 두 개를 통해서 재원을 조성해서 30조를 만들고 30조를 배당하자, 이런 식의 주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30조를 이제 조성하게 되면 5천만 원으로 나누면 딱 나오죠. 1인당 월 5만 원씩 환경 배당이 이루어지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탄소 배당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원자력 발전 안전세도 들어있으니까 합쳐서 당시에는 환경 배당,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럼 그 안에 따르면은 기존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그냥 두고, 네. 그래 별도로 탄소 배당만을 위한 탄소세를 거두자, 이런 주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일단 그 최초의 연구라는 의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수를 배당 재원으로 삼지 않았다, 그냥 뒀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원자력 안전세를 신설했죠. 근데 이건 배당 지원으로 삼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자 그러면은 이 생태 환경을 공유부로 받고 뭐 과세와 이전의 이 연동 모델을 썼다라는 점에서 이 매우 공유부 분배 정의에 부합되는 연구인데요. 근데 부정적 외부성, 그러니까 탄소 배출 나쁜 거잖아요. 네. 이걸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탄소세 과세 목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수를 배당지원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건 없애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냥 이중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한 번은 예를 들어 석유다 그러면은 리터로 세금 한 번 내고, 석유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의 세금 또 한 번 내고, 네. 두 번 내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게 다 가격에 전가가 되는데, 탄소세로 거둔 거는 배당을 돌려주니까 보상을 받겠지만,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 거둔 거는 뭐 배당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원자력 안전세수를 에너지 전환기금에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배당한 것은 과연 과세 목적에 이게 맞는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원자력 안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왜냐하면 원전은 탄소 배출 안 하잖아요. 얘는 계속 발전 단가가 싸게 될 겁니다. 상대 발전 단가가.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원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발전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도 여기에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과세한 것을 우리가 배당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 에너지 이 전환기금에 사용하는 게 맞는지,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자력은 안 해야 되는 건데, 핵발전은 그걸 갖고 배당 기금으로 쓴다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없애게 하는 방향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2016년에 아까 말씀하신 정원호 선생님 등의 연구는 정리하자면 교통에너지 환경세수를 에너지 전환에 사용하고, 그리고 탄소세랑 원자력세를 탄소 배당에 사용하자, 이렇게 설계하셨는데, 슈퍼바이저님 말씀은 교통에너지 환경세수는 폐지하고, 그리고 탄소세는 탄소 배당에 사용해야 되고, 원자력세는 에너지 전환에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네, 세금은 다 이게 좀 있는데
그걸 이제 각각이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는 1인당 5만 원씩 환경 배당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탄소 배당액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월 5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인당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최소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이건 옛날에 한번 따져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생계 수준 에너지 배당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탄소 배당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탄소세면은 에너지만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제품에 다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소비재를 구입하는 데서 어떻게 될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죠. 어떤 뭐 아쉬운 점은 탄소세율 탄력 운영한다라는 점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 탄소세율 책정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에 연동돼야 된다라는 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1%라는 좀 고정적 수치로 표현한 면이 좀 있네요. 근데 사실은 뭐 세계은행이나 IMF가 계속 어느 나라의 적정 탄소세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그건 감축 목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파리 기후협정의 감축 목표치와 연동해갖고 어느 정도 탄소세율이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문제들이 좀 누락돼 있습니다. 어쨌건 그레타 툰베리가 그 유엔에 간 게 2019년, 그러니까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뭐 활동은 2018년에 시작했다 그러지만 이 툰베리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적 경각심이 무척 늘어났죠. 사실 대중적 경각심이 늘어날 만합니다. 그 호주 캥거루 다 타 죽었죠. 맞아요. 지금 아마존 산불 1년째 지금 타고 있죠. 그린랜드 그리고 시베리아 빙하 다 녹았죠. 남극 녹기 시작하죠. 지난번 그 태풍이요. 장마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맞습니다. 누구나 이제 기후 재앙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마침 그 사회자님이 이제 기본소득당 당원이신 것 같은데 2019년 한국의 기본소득당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10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세율 기준이 그 과세 표준이 정확하게 나온 최초의 아니죠. 그러니까 CO2 EQ당 10만 원, 톤당 10만 원 이렇게 매긴 건데 배출량 1톤당 부과하는 탄소세 액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조절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과세안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탄소세율과 세율 책정은 실제적인 배출량하고 감축 성과에 연동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기본소득당의 안인 1톤당 10만 원 탄소세를 부과할 때 그 정도의 탄소세율은 얼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 그 어떤 목표치랑 연동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당시에 그 정책 페이퍼를 보면은 배출량 1톤당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했냐면 2030년까지 장기 감축 목표를 평균으로 계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율은 프랑스 탄소 세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데 스위스의 탄소 세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10만 원에 스위스가 10만 원 약간 넘거든요. 그렇죠. 스위스의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 그대로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고 이 가정은 상당히 보수적인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스위스는 난방하고 전기에만 이게 탄소 난방과 발전만 하죠. 이 자동차는 안 하죠. 기본소득당은 수송까지 다 하는 거니까 전과정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스위스 정도만 나타난다고 해도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30%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에 정책 페이퍼를 보니까 2019년 IMF의 그 탄소세 적정세율을 가지고 뭐 달러당 75달러, 톤당 75달러 할 때 약 40% 감축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10만 원을 다시 정당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보다 낮은 세율에 출발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스위스 사실 출발할 때 2008년에 12 스위스 프랑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얼마예요? 그게 그러니까 2만 원 좀 안 되죠? 2만 원 정도? 뭐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1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엄청 7배를 넘게 올렸어요. 한 13, 4만 원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세율에 출발해도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갈 수 있다. 국민이 이제 체감을 하잖아요. 세율 올라가고 내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는 걸 아니까 모든 국민이. 특히 저소득층이 체감을 하니까 조금 이득이네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탄소세에 대해서 국민이 야 그게 정말 그래? 라고 하는데 1년이면 충분하다. 출발할 때는 10만 원보다 낮게 출발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적정세율은 정말 10만 원 넘어야 된다. 한국이 2030년까지 아니 2050년까지 파리 기후협약 지킬 수 있으려고 그러려면 10만 원 훨씬 상회한 세율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0만 원도 조금 모자란 수준이었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선진적으로 제시됐던 탄소세와 탄소 배당의 설계를 봤는데요. 그렇다면 더 우리가 정책을 설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슈퍼바이저님이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세금 설계하려면 먼저 과세 대상이 뭔가 그리고 과세 표준이 뭔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과세 이전 대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종류의 이 에너지원으로 과세 범위와 대상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게 탄소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과정.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과정, 심지어는 재처리 과정까지 다 계산해 갖고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가장 포괄적인 환경세다. 에너지세는 그게 아니죠. 에너지세는 원천세입니다. 뭐 석유는 뭐 톤당 얼마, 리터당 얼마, 석탄은 톤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천 물질에다가 때리는 건데 이 탄소세는 사실은 배출량으로 계산하고 경제의 전 과정에 대해서 넓게 과세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제 과세 표준인데요. 아까 배출량이라는 말을 제가 먼저 해버렸는데 이산화탄소 환산톤입니다. 과세 표준은.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온실가스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온실가스마다 다르게 계산이 아니라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여도를 지구온난화 지수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환산톤에 과세한다. 6개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옥불화황 이 6개를 배출 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서 톤당 매긴다. 납세 의무자는 이 화석연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 납세 의무자가 이 보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전 과정이고 납세 의무자가 보편적이고 광범위하다. 이게 탄소세의 장점이고 환경세제의 과세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과세 표준은 이산화탄소 환산톤, 그리고 과세 대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공정 3법 통과하는데도 막 기업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무슨 대주주는 더 특별한 의결권을 주는 걸 달라 뭐 이러고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이게 10만 원, 톤당 10만 원씩 부과하라 그러면 쉽지 않죠. 기업들이 뭐 안 그래도 경제 위기인데 다 망하라는 얘기냐고 막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 처음에는 그게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일단 물건 사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를 구매하는데도 문제가 안 되고 제품 구매하는데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배당을 받으니까. 근데 기업도 모든 기업이 지금하고 똑같이 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 걷어가지고 그걸 그냥 나눠줘서 그냥 소비자 구매할 수 있고 기업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기업 하나가 모 대기업 하나가 갑자기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다른 종류의 에너지, 화석연료 방출이 안 되는 에너지를 개발했다. 그리고 절감 기술을 또 누가 개발했다. 전기 덜 쓰는 냉장고가 나왔다. 뭐 이러면 이게 그것만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가 가격에 전가하지만 소비자가 이 부담을 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기업이 부담을 지는데 기업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시계로 작용하는 세금입니다. 이게.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두 개를 딱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이산화탄소 동맹이 생기겠죠. 지금 하던 방식으로 해야 된다. 우리 일자리 엄청 잃게 될 텐데 감당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이 탄소세 계속 해야 된다. 우리의 가격 경쟁이 있으니까 우리 것만 사게 되니까 너희들 시장에서 나가라. 우리는 찬성한다. 이렇게 쪼개지게 되죠. 그렇다면 그런 과세 표준과 과세 대상에서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또 알아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과세 방식 그리고 가격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생산 단계 과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전 과정에 과세하자는 거였는데 생산에 과세할 건가 소비에 과세할 건가를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선택할 건가라는 건데 생산 단계에 부과하면은 이거 공장 돌리는 사람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장점이 좀 있긴 있죠. 장점이 이제 과세 누락이나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 의무자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부가 징수 관리는 용이하지만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산화탄소 방출은 수송에서도 발생하고 제철에서도 네. 발생하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전 과정에 과세하는 것보다 감축 효과가 떨어질 거다는 건 분명합니다. 소비에 우리가 과세를 한다. 그러면 직접적인 납세자가 에너지 추정 소비자가 되고 납세 의무자는 이 전에 모든 단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자로 넓어지죠. 그러면 소비의 최종 소비 단계에 과세할 때 이 구매 가격에 탄소세가 덧붙여지는 형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물건 가격이 엄청 올라갔네. 그렇지만 내가 배당을 받아 구매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떤 물건은 탄소세가 굉장히 적게 붙은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사게 될 것이다. 이건 착한 소비가 아니죠. 합리적 소비인 거죠. 가격이 싸니까.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 단계 과세는 약간 장점이 있어요. 일단 납세 의무자 수가 많아진다라는 문제가 이게 단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저는 많아지는 만큼 가격에 때린다 그러면은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려운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비 단계에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가 좀 상상이 잘 안 돼서요.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탄소 라벨링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사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가면은 거기 사이트가 있어갖고 뭘 치면은 당신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얼마입니다. 계산이 나와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많습니다. 해외 사이트 되게 많고요. 그 탄소 라벨링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부가가치세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최종 소비 단계에 세금을 매겨서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통상적인 소비세하고 좀 다르게 작동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라벨링을 계속 탄소 라벨링 제도를 활용하면은 생산, 유통, 소비, 제철이 전 과정에 걸쳐서 탄소 배출량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 전체에 걸쳐서 탄소세를 매길 수 있고 저탄소 체제로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생산에 부과를 하건 저처럼 전과정 부과를 하건 최종 소비자 가격에 세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전과정 배출량 평가에 근거해서 최종 소비에 부과하는 방식은 탄소세가 많이 부과된 제품하고 적게 부과된 제품의 가격 차이를 확실히 났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격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산에만 부과하면 있잖아요. 생산업자가 이 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 해가지고 이윤을 줄이고 싼 가격에 이렇게 공급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런 문제들을 아예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전과정에 부과하면.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이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이 소비자의 선호도, 가격 신호에 의해서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제도예요. 탄소세는. 그러게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 등장하는 거죠. 야, 차제 그럼 우리는 태양광으로 공장에서 태양광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에너지 절감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럼 제품 가격이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기업의 제품이 날개도치 팔리겠죠.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소비 단계에서 부과를 해야지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더 크다.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탄소 라벨링 제도를 활용하면 모든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다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까 탄력적으로 탄소세율을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탄소세율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2017년에 세계은행이 낸 그 보고서가 있는데 탄소 가격에 관한 고위급 위원회 보고서. 여기 보면은 파리 기후협정 합의대로 다른로 한다. 근데 다른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파리 기후협정처럼 지구온도 상승을 2도씨 안에서 억제하겠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톤당 탄소 가격은 2020년에 40에서 80달러, 2030년에는 50에서 100달러가 돼야 된다. 100달러면 얼마입니까? 12만 원. 2020년 기준으로 하면은 8달러면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80달러면 10만 원, 40달러면 5만 원, 6만 원 되는 거죠.
탄소세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른 정책은 한국에 없습니다. 교통환경 에너지세 이외에 없습니다. 자, 2019년 IMF가 또 뭔가를 냈는데 탄소세 과세를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탄소세가 제일 낫다라는 얘기를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톤당 $25, $50, $75 세 가지 탄소세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상위 20개 고배출 국가, 한국은 당연히 속하죠. 네. 4위인가 6위인가 뭐 그렇습니다. 근데 고배출 국가별로 파리 기후협정에서 약속한 배출 감축 목표치 달성 효과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 톤당 최고 가격인 $75를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네. 2030년 전망치 BAU 기준으로 37%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5 적용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75보다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출을 하길래. 이걸 이제 하려면 뭐 12~13만 원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어쨌건 목표치를 좀 달성하려면요. 기후 악당 국가를 모면하려면 한국에서는 세계은행 고위급 위원회 보고서나 뭐 이 IMF 보고서 $75 같은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탄소세율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도입을 한다. 도입 단계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이 필요는 없다. 국민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아 이게 물건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탄소 배당이 필요한 거죠. 도입 단계에서 낮은 세율로 시작하더라도 배당을 해야만 이게 국민이 이해를 하고요. 배당을 해야만 세율을 그 다음에 목표치와 연동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톤당 $75로 해도, 그러니까 즉 9만 원으로 책정한다 하더라도 BAU 대비 37%라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면 된다. 그리고 탄소 배당이 있으면 그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높여가는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제도를 어떻게 조정할지 이런 문제도 다루어야 할 것 같은데, 기존의 환경세제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폐지하고 그리고 환경세제를 탄소세 중심으로 개편하자고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권제, 이것과는 어떻게 연동이 되어야 될까요? 일단 온실가스 배출권하고는 저는 뭐 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탄소세 논문들, 국내 논문들을 보면요. 배출권 거래제가 그 도입되기 전에는 엄청 논문이 많이 쏟아졌어요. 탄소세에 대한 연구들이. 근데 배출권 거래제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A 아니면 B, A와 B를 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두 제도의 목표가 달라요.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을 지키는 거고요. 배출 총량을 지키기 위한 거고. 근데 배출 총량을 위해서 할당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탄소세는 시장 가격에 반영이 돼가지고 시장 메커니즘 안에서 혁신적 기업이 등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옛날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혁신 기업이 등장하게 만드는 그런 식이에요.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병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은 조정은 필요할 건데 어떤 조정이 필요하냐면은 배출권 거래는 지금 한국에 무상 배출량이 있어요. 무상 할당량이.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할당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탄소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런데 유상 배출량이 있는데 유상 배출량은 이거는 자기가 사들인 거예요. 남한테. 그런데 탄소세율로 계산해 갖고 싼 가격에 사들였으면 탄소세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세보다 높은 가격에 쌌을 때는 차액을 좀 감면해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하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CO2당 톤당 이제 세부담 수준은 거래 가격의 하한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거보다 더 높이 더 많은 이제 배출량을 하려면은 이제 사들여야 되니까 탄소세로 내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게 하고 거꾸로 탄소세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해서 이 뒷받침해주는 제도로 기능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제도를 조정해서 배출권 거래자 탄소세를 혼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시너지 말씀을 효과. 네,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태풍이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다들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이라고 하는데 태풍이 왔을 때 또 중요했던 게 동해안 쪽의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이 됐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핵발전에 대한 세금도 정말 절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쨌건 뭐 지금도 핵발전 단가가 싸게 책정돼 있어요. 네. 킬로와트당 49.6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17년 7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재생 에너지, 화석연료, 천연가스 등 발전 단가 대비 30%, 많게는 60% 정도가 저렴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핵발전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다.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탄소세까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핵발전 단가는 훨씬 더 네. 상대 단가가 더 싸게 되겠죠. 네. 다른 단가는 올라가니까. 근데 사실은 이 49.6원 킬로와트당 이거 역시 상당히 왜곡된 단가 결정입니다. 일단 다른 거 다 빼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폐로 처리 비용, 핵발전 연료에 대한 재처리 비용, 사고 위험 비용 이런 건 전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산했던 연구들이 있는데 당시에 뭐 49.6원이었는데 17년, 3년 전에 143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거 다 따지면 절대 싼 에너지가 아니네요. 싼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44원까지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세금 내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이 생겼죠. 사고가 생겼잖아요. 그 피해 비용만 85조 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사고 비용까지 따지면요. 킬로와트당 최대 이런 사고 비용을 계산하면은 최대 343조 정도의 사고 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이거를 킬로와트로 나누면은 59.8원 정도가 더 나옵니다. 이것도 더 해야 돼요. 이거 사실 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네, 이게. 근데 싼 에너지로 딱 들어가는 비용만 따지면 싼 에너지죠. 사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게다가 이제 우리가 탄소세까지 부과한다 그러면은 현재 잘못 책정된 이 사전 비용만 가지고 책정한 핵발전 단가가 굉장히 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발전 위험세수를 매겨야 된다. 핵발전 위험세를 매겨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보다 핵발전 발전 단가를 높여야 된다. 단계적 탈핵을 유도하기 위한 조정과세로 핵발전 위험세를 매기고 그리고 이 세수는 탄소배당 재원에 쓸 필요가 없죠. 네. 이 세수를 탄소배당 재원에 쓸 이유는 전혀 없어요. 탄소세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거꾸로 이거는 핵발전소 폐쇄, 핵연료 재처리 비용, 뭐 생태 교통에 써도 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금으로 쓰는 게 이게 본질적으로 맞는 과세 목적에 맞는 바람직한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탄소세 부과가 오히려 핵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핵발전 위험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핵발전 위험세로 거둔 돈은 탄소 배당에 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써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만약에 한국은 탄소세를 많이 부과하는데 중국은 안 할 경우에 이러면은 뭔가 거래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그렇겠죠, 들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탄소세를 우리가 도입했다. 그러면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탄소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관세. 중국의 탄소세가 에너지세까지 다 포함해갖고 중국의 조세 상황하고 우리의 조세 그 상황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세율의 격차만큼 탄소 관세 부과해야죠. 수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출할 때는 이미 뭐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그 차익만큼 환급해 주면 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급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급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이제 국내 탄소 절감 기업들을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탄소세와 탄소 배당에 대해서 탄소 관세까지 정말 모든 궁금증을 저희가 이번 시간에 풀어보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법률 없이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결국 국회가 해야죠. 뭐 어쨌건 모든 뭐 토지, 빅데이터 등 공유부 과세는 하나의 법률 안에서 뭐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탄소 배당과 연동된 탄소세 이거는 아까도 처음에 도입부에서 우리가 한참 얘기했지만 이게 다른 공유부 분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인 법률을 좀 규율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탄소세, 탄소배당법, 뭐 가칭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이제 정과정 평가 방식에 따라서 CO2 환산톤당 과세라고 최종 소비 단계에서 걷는다 이런 점 명시하고 세율은 감축 추세에 따라서 조정한다. 세율 몇 프로로 한다라기보다 감축 추세에서 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봐요. 안 그러면 매번 이거 법 바꿔야 됩니다. 세율 몇 프로라고 해놓으면. 재원은 전액 탄소 배당으로 배분한다. 이거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탄소 세율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제의 무상할당분에 과세한다. 뭐 그다음에 유상거래부는 뭐 차액 감면식으로 조정해준다. 뭐 이런 얘기 집어넣을 수 있고 탄소 관세 조항은 여기 넣을 게 아니라 그냥 관세법에 넣어도 된다. 관세법 개정안을 넣어도 되고 된다. 그럼 여기 넣을 수도 있다. 뭐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률에도 지금까지 다 포함한 얘기들을 넣어야겠군요. 그리고 그 밖에도 앞서서 얘기했었던 핵발전 위험세법 글이 신설되어야 할 것 같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폐지는 탄소세, 탄소배당법 이것과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사실은 계속 지금 뭐 연장고지돼 갖고 계속 돌아가는 상태라 가지고 맞아요. 없어지려고 그러다가 못 없어지는 표서 연장고지만 안 하면 되지. 그런 거고 탄소세, 탄소배당법 같은 경우가 별도로 이제 핵발전 위험세법 만들어야 될 텐데 거기에도 뭐 아까 말한 내용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핵발전 위험 비용을 킬로와트당 얼마 과세한다. 세율은 위험 비용 계산이 연동한다. 이런 건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수를 어디에 쓰는 거 분명히 써야죠. 뭐 전액 핵발전소 우리 폐쇄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좀 명시해야 됩니다. 네. 오늘 구체적인 내용까지 탄소세, 탄소배당의 법안 내용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하루빨리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탄소세, 탄소배당이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오늘 탄소세, 탄소배당 2부로 진행된 188회 이렇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